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국회 때 공영방송 시대문정선거 뭐 이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의장님께서 아마 그걸 막으셨다고 해서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국회의장님을 잘 뽑으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국회의장 중요하죠. 저는 뭐 그냥 근데 국회 참 선수 중심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선수 중심으로 해서 최다선 후보를 국회의장을 뽑는 거 아니면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 2인 경선, 3인 경선 이렇게 가져가는데 물론 이제 뭐 자유투표로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방향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국회의장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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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주 전형적인 386 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으나 이제는 기득권화 되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맞는 건보 독재 시대에 386 정치인의 역사적 혹은 정치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68년생입니다. 뭐 아시겠죠? 68년생이니까 그 틀에서 보면 86세대가 맞고요. 그리고 386세대라고 586인가요? 이제는 586이 586세대인데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386 정치인들이 일부가 그냥 어린 나이에 빠르게 정치권에 진입했고 그분들이 그 노예했던 상김시대에 각진영으로 흩어지면서 젊은 피로 수혈돼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민주당에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고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그다음에 민자당 때도 386들이 영입돼서 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꽤 많습니다.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그런 오세훈 씨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2000년에 DJ가 새천년 민당을 알고 오세훈과 원희룡을 영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저쪽하고 와서 2000년이니까 벌써 23년 전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명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86세대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건부족제 시대에 586 정치인의 역사적 혹은 정치적 과제. 네. 예, 그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이 정치적 수명이 끝났냐고 물어보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의 정치적 수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은 제가 속하 있는 민주당에 있는 86세대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 끝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검찰 중심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막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군사 정권에 저항했지만 지금은 검찰 정권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검사법에 의해서 2,200명의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지금의 검찰청법과 검찰개혁을 더 이상 완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 이 친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저는 이것을 막는 것도 저희들이 86세들이 30년 전에 화염병들, 강목들 거리를 나서서 독재정권 타도, 군사정권 타도를 외쳤던 그 목표와 지금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이루어야 할 저희의 목표이고 그 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저희들의 정치적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열정, 그런 동력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586일 수도 있고 정말 모두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 경찰 문제를 꼭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1부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있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걸 그냥 하실게요. 예. 네. 다 뽑으신지 몰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강현수입니다. 이기현 대표님 잘 오셨습니다. 다시 좀 담대한 질문들에서 이번에는 다시 고양시 현안으로 돌아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6월 4일이죠. 지방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고양시가 지금 굉장히 어떤 문제점을 많이 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는 걸 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작년 말인가 이제 그 이동환 씨가 발표했던 고양 신청자 백석동 이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역으로 고양병에 현역으로 계시는 우리 홍의원께서는 날짜를 제가 안 잃어버리는데 1월 4일날 공식적으로 백석동 이전을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도 투용자신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당분간은 유행을 흘러갈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 4월 이후에 우리 이기현 대표님이 배지를 달고 국회를 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 고양시청 이전 문제와 존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 다 고양시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이전 문제가 아주 핫한 지역의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이전에서 반대합니다. 백석동이 지금 현재 동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상으로 보면 거기하고 한준호원 지역에 속해 있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행정 절차를 유의하죠. 그다음에 고양시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양시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본인이 과도하게 혼자 판단하고 있는 점을 좀 들어서 저는 그렇게 백석동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 이동환 시장이 시청을 백석동 이전하겠다고 하면 다음 전철 다시 발주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조례도 새롭게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동의, 그다음에 내리금 도의 시의회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기현 대표님의 정말 손이 있고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있나요? 질문 다음으로 그럼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뽑아주실 수 있다면 2부에서 하죠. 네, 2부. 그래서 일단은 행사가 진행된 지 거의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잠시 지금이 21분인데 26분 네. 다시 잠깐 하신다던가 하고 5분 후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참 웃기는데 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엄청 부담이 되네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이기현 대표님의 의견 발표 시간을 가질 건데요. 발언이 끝난 후에 또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앞에 가겠습니다. 네. 잠깐 살아온 세월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86세대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이 좋았던 건 최근에 알게 되는데 제가 68년생이고 87학번인데요. 나중에 통계하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86세대라고 하는 60년에 태어나서 69년까지 12월까지 태어나신 분이 대한민국에 860만인가 860만 중에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거의 17%밖에 되지 않았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 뒤로 최근에는 4년 대학 진학률이 60%, 70%를 넘어섰는데 저희 때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앞에 선배들은 더 낮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만 저는 소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뛰어든 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운동을 시작한 것은 87년도에 제가 1학년이었고 6월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입학도 하기 전에 그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턱한 역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제가 원서를 써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1월에 밝혀졌던 일이었어요.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저는 운이 좋게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또 원하지 않았는지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운동권 학생이 되었고 그 뒤에 징역과 갔다 오고 정치권에도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낙오한 적 없이 그리고 큰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영광이었고 또한 돌아보면 굉장히 럭키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계셨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고 제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운동한 것이 뭐 잘한 것이 안 한 공부도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정치운동을 해왔던 게 잘한 것이다라고 안 한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럭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그 이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캐스팅의 길이 있고 스텝의 길이 있는데 나는 스텝의 길이 맞는 것 같다. 일 잘하고 열심히 잘 하시겠다는 분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 작은 나사지만 기여하는 것이 내 몫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2년 대선을 겪으면서 더 이상 스텝 못하겠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 목소리를 최대화시켜서 내 목소리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출마를 결심한 지금 딱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1년 동안 뭐 했냐면 제가 제목만 들리게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된다는 건 유권자에 대한 심판이고 평가인데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찍어달라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좋은 보직국장도 하고 싶었고 청와대도 가고 싶었고 청와대 가서 빨리 승진해서 비서관도 되고 싶었고 기왕에 비서관 하는 거 민정비서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되게 그렇게 제 경력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소중하기도 했지만 또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만한 제 몸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억울하고 할 말도 많습니다. 아까 몇 가지 인생 내 것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완수하지 못한 개혁의 길이 있고 완수하지 못한 권력개혁의 큰 일이 남아있고 또한 이렇게 비폐해버려져버린 남북관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아직은 다리 힘이 남아있을 제가 고양시를 대표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대표해서 조금 더 앞에서 어깨 동무가 갈 때 그 한가운데 좀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 공약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가시면서 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또 제가 흔들릴 때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조근조근하게 큰 소원은 아니셨지만 되게 호소력 있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도 계속 할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추천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21세기 지구상의 국가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 문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기본사회가 양극화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기본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따로 기본사회에 말씀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 저는 뭐 기본사회로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데 단지 저희가 정치적 프레임에 걸려서 그 길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 세 번의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정부 동안 저희들이 양극화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했던 노령연금, 그 다음에 각 청년들에 대한 청년보조금, 그리고 각종 복지정책,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세워왔는데, 물론 기본사회는 복지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차분차분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 단지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사회로 가는 것이 사상적 프레임으로 갖춰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논쟁의 중심에서 하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요즘 뭐 청년 세대 얘기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가장 불평등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 불평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작은 금액도 빌리지 못해서 고리대금을 이용하고 그게 또 발목을 잡고 신용을 연장을 되고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 사실 납세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점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꼭 기본사회로 가는 프레임 얘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번 선거, 지난 선거 프레임에 때문에 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각각의 작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레임을突破하는 일도 네,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영상을 맡게 된 평화의 사모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준비된 질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혹시 롤 모델이 될 만한 의원이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은 국회를 안 좋아하지만 저는 국회를 좋아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참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한 분을 들라고 하면 저는 원식 선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식 의원 오랫동안 제가 한 30년 가까이 봐온 정치인인데 시의원 하실 때, 그 이전에 보좌관 하실 때부터 인체정보 보좌관 주로 하셨고 시의원 하셨고 시의원 낙선하셨고 국회의원 낙선하셨고 국회의원 되셨고 사선 기억하십니다. 시원하신 줄은 몰랐어요. 시원했습니다. 시원하고. 예. 그 동네 그 천이 뭐죠? 또 노원구에 있는 그 천. 중랑천. 네. 중랑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만드는데 아주 1등 기여하신 시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원식 의원은 가장 현장 중심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제 제가 당에 당시에 있을 때 을지로위원을 같이 만들자고 해서 같이 좀 시작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 을지로위원회가 본인의 브랜드처럼 되버렸죠. 아까 기본사회위원회 이재명 대표 만드셔서 수석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핵심은 가장 현장에서 우원식만큼 이렇게 현장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정신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제일 핵심은 우원식 의원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고 그분이 가시는 곳이 대부분 다 분쟁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노조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준비해주고 또 사회 취약계층들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시면 그 현장에 가서 공감하고 듣고 때로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이신 분이지만
공무원들 만나서 억지도 부립니다. 저는 그분이 스스로 야 내가 오늘 억지 좀 부리고 왔어 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해가 됐어요. 그게 행정 시스템이나 법적 기준을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점이 있지만 가장 소외계층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앞에서 대변원들은 좀 억지도 부려야 공무원들 내 말 좀 들어주고 사용자들 내 말 좀 들어주고 그래서 억지 부리고 나중에 해결하고 나서는 막걸리 한 잔씩 나면서 푸시는 인품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정치를 한다면 관련 현장 정치인 중심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본 정치인 중에 많은 정치인이 살지만 우원식 의원이 조금 더 앞에서 긴 시간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저 김영민을 닮고 싶지 않으세요? 김용민 의원이요? 예, 그분 별로 저 공감이 안 가시는 분인가요? 제가 김용민을 사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은식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약간 결이 진짜 비슷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측은지심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지랖이 넓어야 또 정치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꼭 오은식 의원을 닮고 더 뛰어넘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라면 또 질문 있으나요? 그 소장파 의원에 대한 가치를 항상 높이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왠지 소장파라고 하면 좀 멋져 보이고 좀 그들이 약간 좀 생뚱맞은 어떤 주장을 해도 저건 굉장히 개혁적인 주장이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그 개혁적인 의원에 대한 시각이 언론이나 뭐 당 내에서나 굉장히 제가 문제야. 쟤는 해체해야 돼.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 정치를 계속 열심히 겪고 오진 않았다, 듣고 보고 하진 않았지만 항상 제 기억에는 소장파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너무 좋은 이미지였어요. 함부로 말하는 거를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항상 특히 처음에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당내에서조차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내 어떤 비난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하나. 그 다음에 철험회를 중심으로 지금 검사 탄핵을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다행히도 100명이 사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추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선택 문제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개별 물론 검사가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 매번 탄핵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평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거론된 그 세 분, 라인으로 관련된 세 분, 그 다음에 신주성 검사,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였죠? 이렇게는 탄핵 민주당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철업회와 같은 저런 그 소장파 그룹들에 대한 당의 집단 인심에 따돌림. 저는 제가 지금 법답하기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좀 다른데 항상 있었어요. 진짜요? 그럼요, 항상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셨고 정치적 지도자이셨지만 그분이 동교동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죠. 호남이라는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정풍운동이라는 걸 기치를 들고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등 했을 때 당내에서 굉장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분 신선해 보이지만 또 그분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당연히 총무장도 하고 다 대표 시절에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선출국정 평가위원회 할 때 20% 컷업 시킨다니까 호남의 전체 고리 다 탁당을 해버렸거든요. 몇 분, 두세 분 빼놓고. 그런데 항상 당의 소장파 그룹의 이야기가 혁신의 얘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 반작용도 주류에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소장파들이 주류의 입장을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당에 있는 다수의 의원이 좀 부정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당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소정파들에 대한 견제는 항상 있어왔고 그걸 뚫어가야 할 힘과 정치적 명분은 그분들이 또 만드셔야 되고 그분들이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하고 지금 그 철매처럼에 제가 잘 아는 후배 의원들도 있고 한데 후배 의원은 아니죠. 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알았던 후배도 있는데 그분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안산의 그 코인 문제 때문에 사퇴한 우리 김남국 의원 제가 당연 법률지원국장을 할 때 제가 국장 별거 다 해가지고 법률지원국장한테 저희 법률위원 부위원장이었고 거의 제가 대구 다니면서 모든 소송을 끌고 다니면서 소송을 했던 친구인데 엄청나게 분석이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듯한 친구가 있네. 그래서 그중에 장가를 안 가서 제가 장가를 보내볼까 결심하고 주변에 시집 안 간 제 여자 후배들 막 소개시켜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요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랬던 친구인데 정치의 시련의 시기이죠. 그리고 일부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끌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명분을 현실화시키는 위해서 싸워야 하고 성장해야 된다. 저도 코인을 투자해봤던 사람으로서 코인을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 그 지인이 억울하더라고요. 네. 이제 김남국은 좀 처음에 태도의 문제가 좀 있어서 본인 억울했겠죠. 근데 정치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길을. 근데 하여튼 그놈의 측은지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그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면서 3가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첫 번째, 인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두 번째,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선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세 번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이렇게 내 것이고 지금 단식 17일째인가요? 18일째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몇 가지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했는데도 오늘 민주당 당대표는 소방차를 돌려보내고 그 병원에 실려가신 것을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의원들이 결정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내용과 아니면 이기현 대표님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이렇게 풀어가도록 요구하겠다,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데 첫 번째는 의총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 단식의 3가지 조건을 걸고하신 거는 다 알려지고 또 의총 결과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대표님께서 의총 결과를 보고 단식을 끝내실 생각을 하실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단식을 멈춰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식이 들어간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끊으려고 하면 의총의 결과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더 지지자들이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 3가지 요구에 하나도 답하지 않을 겁니다. 답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아픈데 18일 단식 참 어렵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중에 혹시 5가지 결의사항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네, 그 중에서 이런 사항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바꾸고 싶다 그런 혹시 조항이 있으셨나요? 한 사람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태행이라는 게 저는 초창기 취임할 때 자유를 외치길래
이 친구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국정 운영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우경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우경화가 완전 거의 한도에 올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치로 총선을 치르고 선거하겠다는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항해서 저희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전면항쟁 이런 거 있었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윤석열 당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그만둬라 내려와라 라고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서 그 기초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당내에서도 조직화되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혹시 시청 그 집회에 나가본 적이 있으시죠? 네. 거기 보면 예전에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앞에서 민주당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막 규탄한다 이래도 대답은 탄핵하라라고 나올 이게 요즘 그렇거든요. 민심은 사실은 이미 그런데 저는 정말 좀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좀 받아 안고 뭔가 총선을 치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이 아니고 예, 진짜로. 이제 탄핵은 국회가 전체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교적인 조건은 위법행위죠. 법리적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다 위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그 법적 조항에 따라 정확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당에서는 퇴진구호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법리와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탄핵은 안 할 수 없지만 그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필요하죠. 사실 양평고속도로 이런 문제만 해도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특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내외에 사적 재산이 증가하는 것 관련돼서 이분들이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했다고 하면 그건 탄핵사유가 되죠. 예,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진행되는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특검 가서 확인해 주시고. 위에는 질문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아까 이제 하려다가 말씀이 있었죠.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런 질문 있는데요. 저 사실 답하기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무엇을 1호 법안 사실 1호 법안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국가를 이루고 있는 기본 법률 구조에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국회는 제정법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개정법을 보통 많이 하시고 삼선 의원 하신 퇴임할 때 제정법 한번 해보셨냐고 하면 시도는 해봤으나 해본 적이 없다. 제정이 됐을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정법 쉽지 않고요. 개정법도 그런데 법률의 어려운 것들을 떠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남북관 개선에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요. 또 양극화 해소에 관련돼서 해보고 싶은 법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이후에 청년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30% 넘어섰거든요. 1인 가구 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현실적인 지원이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1인 가구로 사는 것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 이상의 노인들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고 저희 선배들 저희 또래들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인으로 살다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족 단위의 최하 단위를 이루는다는 것에 대한 법적 보장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속돼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최저 기준의 보장제도는 법적 보장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서 1호 법률을 뭐로 하는 것이라는 문제는 사실 좀 막다하게 답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사실 나올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하나 딱 집어넣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재정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가 재정에 관한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제가 또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법 쉽지 않은데 재정법
국회의원, 멋진 국회의원.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너무 권한이 어떻게 보면 재정에 관한. 예. 아, 재정에 관한요? 네. 아니, 이 문제는 뭐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이 이제는 560조까지 올라갔잖아요. 560조 예산이고 결산이 560조 한다고 하면 1300조의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평가, 결산까지 하게 되는 건데 국회의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299명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결산을 빼놓고 예산을 짜면 650조 예산 중에 국회의원들 실제 얼마나 다룰 것 같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관료사입니다. 재정 관리 요걸 예. 다 하죠. 이거 아시고 아시겠지만 기재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처지를 쭉 가지고 이거 아무나 또 손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강대한 데이터인데 국회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기재부의 권한을 예산처를 국회로 옮겨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처의 전문 인력을 가지고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기능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기재부라고 하면 관료사에서도 가장 센 조직이 기재부예요. 제가 같이 일해보면 행시도 같은 행시가 아닙니다. 행시라도 복지부가 하는 국방부가 하는 행시하고 기재부가 하는 행시 다르고 물론 이제 제 재경직을 뽑아서 가장 상위권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기재부에서 짜고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제가 많이 봐봤자 650조면 국회의원들이 빼고 넣고 하는 건 20조 내외입니다. 자기 지역구 예산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짜지면 뭐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죠. 지금이 한 20조 된다고 보는 거고 예전엔 거의 10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결국은 우리 국민이 3%밖에 권한이 없는 거네요. 국회의원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가 3위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하면 국방 예산이 한 60조 정도 될 거거든요. 저희 정도 마지막에 55조 정도 하고 나왔으니까 조금 더 들었으니까 국방 예산이 55조인데 국방위원들이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하면 무기 하나를 얼마에 사온다고 하면 그 무기의 원가가 얼마인지 무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별도의 비용이 어떻게 생성되고 견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국방 기재부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관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국회에 물론 예결위가 있고 예결위 안에 100여 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네 것 빼고 내 것 빼고 개수정서에 가면은 뭐 동네 다리 하나 논다 이런 게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분들이 결국 딜링하는 금액이 10일 걸고 우리 동네 다리 하나 놓고 그렇게 빼는 거 전체 다 합쳐봤자 한 3, 4%네요. 이 정도에서 딜링이 되는 거죠. 너무 적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적으면 예, 근데 그건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럼 아까 그 예산처를 가져오면은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안을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로비가 너무 크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큰 일이어서 국가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가져오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 한번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저희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회의 권한을 더 키워야 된다면 예산 작성의 권한을, 예산 편성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가져올 때 감사원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보좌기구라고 주장하는 저는 형편없는 감사원들이 밖에서 공무원 때려잡는 기구로 존재해서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국회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행태를 보면 진짜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 좀 할까? 재밌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딱딱한 얘기만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여러분 3%는 충격받으셨죠? 네. 아, 저만 몰랐나요? 아니 뭐 형식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죠. 네. 국회를 통과하는데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판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나와서 교수하던 친구도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의 범주가 워낙 크고 편성의 틀이 사전에 국가 기본단에서 짜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게 세수도 60조씩 막 펑크내는 거 보면 이제 연말까지 평가했을 때 그런 거 보면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비밀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을.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저희 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면 다들 막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회의원 수가 2배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비례적으로도 그렇고 국회의원한테 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힘으로 재정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누수되는 그러니까 비리나 이런 거를 잘 감시하고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훨씬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어서 예, 오늘 행정부 예산이 650조 정도 되는데 국회 예산이 1조가 안 될 겁니다. 1조가 안 될 거예요. 국회 예산. 600인데 1조요. 예, 제가 정확하게 올해 예산을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1조가 안 됐어요. 저희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의 문제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도 싫어하지만 국회의원 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내각제를 못 가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은 도둑놈인데 국회의원 도둑놈인데 그놈들한테 맡겨? 이게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저는 빨리 5년 단위 이제 많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빨리 개헌해서 권력 구조를 그나마 한 단계 진전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주의 문제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 들어가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또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모든 정말 헌법도 바꾸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분에 시작해서 15분까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시 10분인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하고 그리고 그 뒤풀이 또 안내입니다. 대표님 마지막 말씀 듣고요. 저 간단하게 인식할 거예요. 저 혼자 떠들어서 예, 많이 부족했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저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뭐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 경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멀리서 와주신 후배님도 계시고 또 멀리서 와주신 선배님도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잊지 않고요. 오늘 주신 힘 받아서 또 뛰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만 하면 권력이 총동원해서 선거운동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되냐 이겨. 1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